자, 첫 번째 이슈는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6시를 조금, 오전 6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방미 일정에 돌입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기사 첫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북한 버티기에 미국 양보 가능성이 적다. 지금 상황입니다. 굿 이너프 딜 설득 쉽지 않을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자정 조금 넘는 시간에 정상회담이 시작이 될 텐데요. 굿 이너프 딜.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거래 달성하기 위해서 설득을 하러 간 듯한데요.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1박 3일 미국 방문, 북미 협상 돌파구 마련 급박하다 판단을 한 듯하다.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 불참까지 감내하면서 지금 미국을 간 겁니다. 트럼프 대북 대화 의지 확인한 뒤에 한미 그리고 남북 다시 북미 이렇게 연쇄회담 성사를 노리는 것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텐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 설명한 기사입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약간 눈길이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측면인데요. 그 모습 다룬 기사가 있네요. 한미 부부 동반 정상회담이다. 굉장히 좀 이례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색다르기도 하고요. 그 내용이 여기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오늘 밤 백악관 회동. 그런데요. 정상회담을 시작할 때 김정숙, 멜라니아 여사가 배석을 합니다. 통상 정상회담은 정상끼리 만나기만 하는데 동부인을 하는 겁니다. 북한 비핵화, 미북 대화 등 굵직한 이슈 논의하는 자리인데 왜 동부인을 할까?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례적인 형식이다. 그렇습니다. 내용을 좀 더 보면요. 이날 단독 회담에 이례적으로 양 정상의 부인이 배석하게 되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으로 얘기할 시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부인 동반한 자리에서는 인사말 위주로 오가게 되니까 시간이 좀 줄어든다. 이 지적 같아요. 그리고요. 전체 정상회담 시간도 2시간 남짓이어서 뭐 충분한 설득과談判이 이루어질지 약간 의문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부 동반 정상회담.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기사가 있는데 분석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요. 보시죠. 서울신문입니다. 백악관 오벌 오피스.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실을 말합니다. 오벌 오피스와 처음 만나는 한미 퍼스트 레이디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에 동분을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김정숙 멜라니아 여사 이례적 회담 동석이다. 그리고 단독 오찬도 한다. 자, 그런데요. 이 동부인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아까는 이게 시간이 줄어들어서 설득과談判할 시간이 깎이게 되니까 이게 문제 아니냐, 이례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여기는 이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을 배려한 것이다. 한미 관계 이상설을 불식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벌 오피스에 한국의 대통령 부인이 함께 들어가 동석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여기 설명이 있어요.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 있군요. 그만큼 한미 정상 부부의 관계가 좋고 서로 호감이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미국 대통령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직무실을 개방해 한국 대통령과 부부 동반 회동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간적인 우위와 신뢰를 방증한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지금 이 부부 동반 정상회담에 대해서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이 약간 다른 해석을 나눴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쪽 해석이 좀 더 진실에 가깝다고 보세요? 뭐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죠. 예. 뭐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때 부시 예. 대통령 때 부부 환담을 하고 예. 한 30년 만에 처음 하는 거거든요. 예. 멜라니아가
대통령 영부인 다음에 7번째로 부부 동반 식사하는 거 한 거는 의미가 있죠. 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2시간 예. 우리 문 대통령 만나는데 거기 부부 동반 합석하고 단독 연담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거는 뭘 얘기하겠어요? 우리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중시했던 그거를 행사입니다. 그 날짜를 깨고 지금 1박 3일 일정으로 예. 워싱턴으로 날아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트럼프랑 예. 할 얘기는 많지 않다. 이걸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회담이 좀 특이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톱다운으로 많이 했어요. 예. 먼저 만난 다음에 그다음에 실무진들하고 같이 만났는데 이번에는 바텀업입니다. 먼저 폼페이오, 존 볼턴 강경파, 그렇습니다. 그리고 펜스 부통령을 먼저 만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과정을 그렇죠. 바텀업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실무선에서 예. 거의 얘기가 좀 끝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적으로 현안을 갖고 논의하고 논쟁하고 밀고 당기는 거는 예. 별로 없이 그냥 환담 정도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약간의 좀 변화는 보입니다. 예.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예. 며칠 전만 해도 김정은 보고 독재자라고 하고 예. 굉장히 비난하다가 예. 어제는 상원에서 약간의 여지를 두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엔 핵심 제재는 유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핵심 제재만 유지하고 예. 다른 거는 약간의 그 유연성을 두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예. 저는 작년 평창부터 지금 14개월간 비핵화에 현란한 이슈가 많고 예. 남북 뭐 트럼프 한국 예. 면담이 많았잖아요. 그 14개월이 저는 약간 소강 상태로 내년까지는 갈 거로 봐요. 트럼프 대통령 재선까지는. 예. 그렇지만 이 소강 상태 속에서 약간의 문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예. 대북 제재 해제를 약간이라도 얻어낼 수 있거나 뭐 한국이 알아서 좀 주체적으로 해봐. 이 정도만 해도 큰 성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소대진 변호사. 네. 이 부부 동반 정상회담 이에 관해서 이제 2가지 기사를 저희가 봤는데요. 한 가지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배려다. 신뢰와 우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자리에 너무 좀 한가해 보인다. 또 이런 지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폄하하는 듯한 예. 이렇게 기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예. 조금 안타까운데요. 폄하라기보다는 1박 3일인데 그 정도 부부끼리 같이 만나가지고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겠느냐 이 취지를 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예.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다 얘기가 합치가 돼 있고요. 많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지금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가 미국 내 매파, 볼턴 등의 그 강력한 조금 매파들의 반대 때문에 예. 결렬됐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한 그거를 주문하기 위해서 갔다고 보여지고요. 또 2번째로는 이제 이 같은 탑다운 방식의 결정이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길게 막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예. 하고 이럴기보다는 정말로 빅딜보다는 굿 이너프 딜 그러니까 스냅백 조합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이행을 예. 하지 않을 경우 다시 예전에 제재 조치로 돌아가는 정도의 스냅백 조항만 당긴다면 예. 얼마든지 충분하게 효과적인 제재를 동반하면서도 충분한 딜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하면서 예. 그 강조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밑에 사람들한테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을 짧게 5분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지 마치 가서 밥 한 끼 좋은 데서 예. 이렇게 대접하려고 오는 듯한 예. 이 보도는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시간의 그런 회담 시간 그리고 동부인하는 의미 가서 말할 거는 많지 않다. 결정적인 것만 얘기하면 된다. 이 설명이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예. 대통령이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예.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얘기를 하겠지만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다라는 거를 확인하려고 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시간으로 자정동도에 시작될 정상회담 모습, 부부 동반이기 때문에요. 아마 영상과 사진으로 꽤
괜찮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거고 아무튼 이번 미국 방문 어떤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엔 사회 관련 기사, 뭐 연예인과 관련된 기사군요.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여기 있는데요. 로버트 할리,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 어제 구속영장 신청이 됐는데 기각이 됐어요. 여기 있습니다. 잘못 뉘우치고 영장 내용에 대해서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장이 신청이 됐을 때는 이 정도 사안이면 구속이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전망들도 있었는데 막상 이제 기각이 된 사안이 나왔는데요. 유수희 변호사. 네. 자, 요런 정도 사안 기각되는 거는 또 법조인이시니까요. 어떻게 기각적으로 예상을 하셨나요? 아닌가요? 저는 사실 구속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고 봤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뭐 보도된 거에만 과거 그거는 이제 경찰들도 확인을 했는데 예. 과거 2차례 또 이런 혐의가 있어서 예. 그때 경찰에 소환됐을 때는 머리를 거의 이제 뭐 완전히 밀고 온몸에 그 제모를 한 예. 상황에서 2차례 이제 등장을 했다고 그래 출석을. 그래서 한 번 가까스로 가슴에 있는 털을 그 이제 그 국가수에 맡겼는데 그때 또 음성 판정이 나왔대요. 예. 뭐 그런 그 2번의 그런 정황도 있고 해서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구입을 하고 예. 뭐 이런 또 그 투약 경위에 대해서는 지금 로버트 할리 씨는 집에서 내가 혼자 투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데요. 뭐 저기 같은 사람이 저기 옆에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이거는 뭐 보도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뭐 정황으로 봐서 상습에 좀 더 그 상습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요. 어제의 그 뭐 기각에는 보면은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다 인정하고 있고 지금 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마 이제 태도 자체가 상대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죠. 그다음에 이전에 아무 전과도 없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경찰에서 상습성에 대한 이제 소명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도주 우려도 지금 뭐 주거나 이런 것이 늘 일정했고 또 뭐 외모도 어딜 숨기는 어려운 지금 거죠. 이 정도 상황에서 어딜 도주하겠느냐 이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제 기각을 했는데 아마 경찰에서는 상습성, 경찰에서 상습성에 좀 더 주력을 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어제 할리 씨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약하신 분 계신가요? 다시 잠시만 서가지고 말씀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그럼 이런 경우 통상 마약 상에서 이런 초범들은 이렇게 좀 기각이 구속을 안 시키나 아니면 뭐 어떤가 뭐 그런 거 좀 설명. 통상 마약 이런 범죄는 어떻게 됩니까? 네, 조대진 변호사. 네. 그러면 로버트 할리 씨가 일단 만약에 이 혐의로 이제 유죄가 이제 확정이 되면요 초범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처음 뭐 경찰에 적발이 되거나 초범이 되면은 통상 이렇게 좀 구속을 안 시키나요? 일단 뭐 그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대마 같은 경우는 단순 흡입했다고만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은 구속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습성이 없다고 보여지면요. 근데 하지만 이제 필로폰 같은 경우는 단순 투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양태가 있거든요. 본인이 투약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판매를 했다거나 또 보관하는 양이 많았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구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할 씨 같은 경우는 로버트 할리 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전 전과들이 물론 이제 혐의는 받았었지만 전과들이 명확하게 있지는 않고 단순 이번 투약의 건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불구속이 된 것 같고요. 이제 뭐 차후에 나중에 이제 공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이 나온다거나 다수했다는 상습성이 확인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 법정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1심 봐서서 유죄 판결 나올 때 법정 구속 이런 가능성도 이제 배제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보완을 수사기관이 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네. 사실 이 할리 씨 마약 관련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놀라셨고요. 도대체 연예계에 마약이 어디까지 퍼져 있는가. 그 이전에 이제 다른 사건들과 같이 다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요. 더 이상 한국이 예.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예. 혹은 이미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네티즌들의 많은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은 이제 연예계도 그렇고 얼마 예. 전에는 이제 재벌 3세라든지 예. 좀 상류층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계층에서 마약 투약 사실들이 좀 밝혀지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중과 유리되어 있는 공간에서 자신들끼리 막을 치고 마약을 투약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뭐 어떤 나라의 경우는 이제 제3세계라든가 이쪽에서는 빈민층이 그걸 접하는 경우들 또 볼 수 있는데 예. 한국의 경우에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상류층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예. 하는 비판적인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부분은 마약이요. 이게 뭐 해외 사례를 보면은 이게 초기에 국가에서 이거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우리도 이거는 반드시 엄하게 다뤄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연예인 박유천 씨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 보시죠. 황하나에 협박당했다. 회견 자청한 박유천. 뭐 가수 겸 배우로 굉장히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른바 마약 권유 연예인으로 계속 거론이 됐는데 이 의혹에 대해서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강력히 부인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요. 수사기관서 거론 인물 맞다고 해. 마약한 적도 권유한 적도 없어. 경찰에 가서 성실히 조사받겠다. 어제 전 고개를 숙이면서 일단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경찰은요. 황 씨 지목 인물 수사에 돌입했다. 그리고요. 박 씨 자진 출석된 의견 들어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황하나 씨가 이제 특정 연예인의 이름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마약을 권유했다. 이러니까 뭐 이게 지목이 됐거든요. 그러자 이 박유천 씨는 억울하다. 난 절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 내용 중에 오히려 황하나의 협박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자, 어제 기자회견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하나와 작년 초 헤어질 결심을 했고 결별했습니다. 마약에 전과가 있다거나 불법적인 약을 복용 중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 없습니다.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자, 김수미 평론가. 네. 글쎄요. 뭐 억울하다는 것까지는 어제 이제 본인이 해명이 된 거 뭐 했는데 황하나 씨의 협박당했다. 이러면 또 이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내용이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하나가 더해지는 예.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황하나 씨로 이 마약을 한 예. 당사자가 좁혀졌을 때부터 예. 박유천 씨 이름이 같이 거명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예. 2017년 4월에 결혼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된 건 아니지만 황하나 씨가 그 이번에 마약 투약 전에 문제가 되기 직전 시점에 자신의 SNS에다가 어떤 남성을 특정하지 않은 채로 남자 하나 잘못 만나 뭐 이런 표현도 썼고 이제 뭐 성매매, 동물학대, 여자 폭행을 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옛 연인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마치.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한간에서는 그게 혹시 박유천 씨를 가리키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었고 아마 예. 박유천 씨 입장에서도 예. 특히나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 더더욱 지금까지 고심을 했을 것으로 보여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황하나 씨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유천 씨가 바로 나에게 마약을 권유했던 연예인이다라고 지목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예. 더 이상은 어떤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미룰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박유천 씨가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죠. 어제 기자회견상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한때는 연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네. 이게 완전히 상황이 이제 악연처럼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수희 변호사, 박유천 씨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신분은 참고인이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황하나 씨가 예. 본인의 이제 마약 투약을 그 영장 실질 신문에서 이 지금 그 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내가 잠든 사이에 뭐 투약을 했다. 그게 그러면서 다시 내가 마약을 하게 됐다라고 진술해서 그러면 그 투약한 예. 그 황하나 씨 주장에 의하면
투약했다는 잘 때 투약했다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예. 뭐 이 사람 아니냐 저 사람 아니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연예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사귀었던 연인 관계도 그것도 결혼 뭐 약혼 얘기까지 나왔던 예. 그 박유천 씨 얘기가 이제 네티즌 사이에서는 많았던 거죠. 예. 그래서 박유천 씨도 그 소속사도 뭐 이런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글쎄 황하나 씨 입장에서는 박유천의 이 약혼녀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그 계속 언론을 탈 만한 인물은 아니었을 수도 있죠. 예, 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주라는 거는 뭐 외손녀죠. 외손녀. 예, 외손녀. 그러라고 하더라도 뭐 그 회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그렇죠. 하는데. 관련이 없습니다. 뭐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좀 황하나 씨 입장에서는 계속 언론에 이렇게 공개되는 거에 대한 좀 그런 억울함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아무튼 최근에 연예계를 쓸고 있는 어떤 이 안 좋은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마약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수사를 하면 할수록 점점 어떤 마약 스캔들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모양도 좀 잡힙니다. 있었던 인사청문회 얘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이제 인사청문회 소식을 보면서 한탄을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더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렇게 말입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청문회장 민주당 의원 왜 이렇게 주식이 많아 탄식을 했습니다. 청문위원 중에 한 분이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 야당 재판은 뒷전 판사는 부업인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거래 횟수가 너무 많고요. 보유한 주식의 액수가 상당합니다. 그러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아내가 다 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그 얘기를 다시 거론하면서 이미선은 남편 탓이냐 또 이렇게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후보자 해명을 했고요. 국민 눈높이 못 맞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마저 보시죠. 어제 상황에 대해 또 설명한 기사입니다. 역시 주식이 왜 이리 많나? 이미선 후보자, 남편이 부동산은 잘 몰라서 주식을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이런 해명이 나왔어요. 이쪽을 좀 보시죠.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전체 재산 42억 가운데 83%를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야당, 워런 버핏처럼 주식 투자나 하지 뭐하러 헌법재판관 되려 하나. 투자한 내용 보니까 보통 실력이 아니다. 주식 투자의 길로 아예 전업으로 나서지. 뭐 이런 얘기였어요. 굉장히 아픈 지적이었을 겁니다. 여당에서도요, 국민 정서 반하는 점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요, 이 후보자는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면 주식은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 그러자 일각에서는요, 그럼 뭔가 판사는 보유해도 되고 헌법재판관은 보유하면 안 되는 거냐. 또 이렇게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 상황 직접 저희가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재산 중에 과반 이상을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네. 뭐 이건 왜 그렇습니까? 먼저 그 후보자가 재판 업무에만 매진해 오면서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그러니까 배우자가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배우자가? 네, 그렇습니다. 그 특정 회사에 굉장히 많이 거의 뭐 몰빵을 한다는, 속칭 몰빵을 한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해요. 네. 그 이유는 뭐죠? 그것도 역시 남편이 그렇게 한 겁니까? 네, 배우자는 이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중시를 해서 주식 너무 많잖아요? 네, 좀 많죠? 많습니다. 네.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솔레스처럼 네. 주식 투자해서 남편하고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왜 헌법재판관 내려고 갔어요? 먼저 주식 문제로 그 여러 위원님들과 누구를 비교하는 것은 안 돼. 저도 검사 생활을 했는데 검사가 될 때 공무원은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판검사가는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런 지적들은 제가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네.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거론된 상황, 네. 그리고 이미선 후보자의 해명, 이해되십니까? 아니면 안 되십니까? 저는 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주식을 국회의원들이 예. 박지원 의원이 왜 이렇게 많냐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금태섭 의원은 예. 공무원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는데 예. 그 말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식 많을수록 좋아요. 저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 애국자라고 봅니다. 예, 예. 부동산은 예. 사회에 폐악을 많이 끼치잖아요. 예, 예. 임대료 오르고 예, 예. 집 못 사게 하는데 예. 주식은 주식시장을 통해서 기업체 산업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좋은 역할을 그렇죠. 하는 원래 거예요. 그런 역할이 그렇죠. 주식시장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개인들의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갖고 있는 건 예. 문제거든요. 근데 이분은 전 재산의 83%가 주식에 갖고 예. 있어요.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주식 주자가 무슨 주자냐면 나무 목자에다가 예. 붉을 주자예요. 예.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주식 주자를 한자를 풀으면. 그럴 정도로 주식에서 돈 번 사람이 없는데 예. 주식 투자하는 거는 저는 이게 애국자라고 봐요. 근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방법이. 자기가 관련된 재판을 하는 주식을 샀어요. 이테크 건설, OCI 계열사잖아요. 예, 예. 그것도 상장 앞두고 그 계열사 뭐 상장 앞두고 예. 호재가 있으니까 미리 샀거든요. 재판하는 거를. 예, 예. 또 남편은 그 OCI 그룹의 이테크 건설인데 그 예. 또 계열사 특허 수입을 맡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저 주식을 샀어요. 예. 이거는 범죄 행위죠. 내부자 거래입니다. 과거에요. 세제 없는 세탁기 나온다고 기사 쓴 모 기자가 있었는데 발표나기 며칠 전에 주식 샀다가 구속된 적이 있어요. 또 내부자 거래가 그렇게 자본주의를 망치는 그건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보를 더 빨리 알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그렇죠. 거군요. 원래는 그 회사 임직원을 예. 대상으로 내부자 거래라고 예. 그러는데 관련 변호사나 회계사, 증권사 애널리스트, 신문 기자 다 포함돼서 광범위하게 내부자 거래를 하는데 이해 충돌하고 법관의 윤리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거 빨리 수사해서 예.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헌법재판관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자본시장을 망치는 범죄인이에요. 예, 다른 사람이 왜 아까 그게 붉은 주자에다가 나무 목자 예. 피를 먹고 자라 주식에서 왜 돈이 깨지겠습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정상적인 투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주식 투자할 수 있습니다. 블루칩. 대형 우량주 사서 묻어두는 투자는 예. 얼마든지 장려해야죠. 근데 예. 코스닥에 구석에 있는 회사 호가 호재 듣고 이렇게 사렸다 팔았다 5,000번 팔았다는 거는 예. 거의 데이 트레이딩 수준이에요. 직업적인 매매 전문가 수준이에요. 저는 빨리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의혹만으로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수사를 좀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네.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자, 왜 이미선 후보자는 재판 기피 이걸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니까 너무 조금 사소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예. 그런 그 도덕적 책임은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다 후보자가 스스로 해명을 하고 있지만 재판 결과하고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 재판을 계속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산을 어찌 굴리는지는 본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아까 금태섭 의원이 판검사는 뭐 주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다라고 했는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뭐 법은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으로 갖고 있었던 사항 자체가 질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예. 이 부분은 기피를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런 도덕적 비판을 넘어서서 예. 마치 이제 그 후보자가 이미선 후보자가 주식만 하고 재판은 소홀히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든지 예. 아니면 내부자 거래를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처럼 판단하는 것은 조금 좀 지나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눈높이를 못 맞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라든지 그 인사 쪽에서 예. 좀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대진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판단하실 때 임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건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잘못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 거래를 예. 주식이 이 정도로 많다는 사유만으로 낙마할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떤 판단이신지는. 아무튼 고민거리다라는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관련 기사인데요. 그동안 정의당이 문제 제기를 한 인사들은 다 낙마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정의당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이미선 청문회 도중 정의당 데스노트에 올랐다. 정의당이 논평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35억 주식 논란에 야당 또 검증 실패다. 뭐 이 얘기가 있고요. 정의당이 논평을 통해서 문제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이른바 데스노트에 오른 겁니다. 그럼 여기서요. 정의당의 논평 영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정도의 주식 투자 거래를 할 정도면 본업에 충실할 수가 없습니다.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헌법재판관은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을 포용하고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시대의 거울입니다. 그 규모나 특성상 납득하기 힘든 투자 행태로 국민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네. 제1야당의 한국당은 물론이고 정의당까지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시죠. 유정 버피디어 미선 로저스. 이런 조어가 나오는군요. 이미 낙마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래서 버핏, 로저스는요, 굉장히 유명한 또 미국의 투자가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유정 버핏이어서 미선 로저스다. 또 불거진 조조 책임론 또 나왔습니다.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고르고 검증을 한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죠. 요 앞에 부분은요, 이미 저희가 앞에서 충분히 다뤘습니다. 요 밑에 보시죠. 야당, 청와대 부실 검증, 이 정도면 선을 넘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조국, 조현옥 사퇴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런데도 임명할 땐 의회와의 전면전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네. 책임론이 또 불거졌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저 청문회를 생방송으로 중간중간 봤는데, 예. 첫째는 이런 도덕적 하자를 가진 후보자니,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많다. 예.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럼 대형주들을 사고 나서 네. 꾸준히 계속 매수만 하면서 판사라고 그래서 노후 준비 안 하는 건 그렇죠. 아닌 거니까. 그렇게 쭉 갖고 있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주식이 많냐고 탓할 여야 의원 한 명도 없었을 이른바 겁니다. 우량 대형주를 30억, 40억 갖고 있었으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이 했다. 예. 물론 그 남편이 내 명의를 도용한 거는 아니고 내 명의로 거래하는 거를 내가 허락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법관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1년마다 본인 재산이 얼마인지 남편 재산이 얼마인지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떤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해서 나는 모른다라는 발언을 하니, 해명을 하니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고요. 그리고 출장을 가는데 출장비를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결제를 하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나중에 챙겨준 돈을 받은 계좌가 증권계좌예요. 본인의 증권계좌. 통상적으로 그냥 은행 계좌로 받죠. 그죠, 은행 계좌, 증권계좌로 돈 받는 경우 전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러면서 남편이 했으니 나는 모른다. 나는 책임질 게 없다. 그 해명도 납득이 안 가고. 그러면 이런 도덕적 하자를 갖고 있는 분을 그래도 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 비서울대 출신이고 40대고 여성이니 그걸로도 좀 우대해서 그러면은 후보자를 추천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대단한 헌법적 가치와 대한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고민을 하는 후보자라면 저는 그것도 납득을 하겠어요.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어제 청문회에서 보면. 심지어 여당 의원 쪽에서도 난민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건 실망스럽다는 평가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헌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 시원하게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 뭐 하도 주식 갖고 몰매를 맞으니까 문매를 맞으니까 뭐 하고 싶은 말을 못했는지 주눅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개인의 사정인 거고 어제 드러난 것만 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청와대에서 대통령 추천 몫인데 도덕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 능력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참 적절하고 적합하다라고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증 문제나 또 추천 문제나 결국은 조조 남매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인사수석, 민정수석 이 정도 되면 정말 책임져야 됩니다. 야당에서 구지가를 부르게 되니 진짜 뭐 그 두 수석에 목을 내놔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주식 문제는요, 청와대 인사검증과서 분명히 나타났을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 검증 그 담당자들도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보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건데, 글쎄요, 김수민 평론가. 네. 이게 국민 눈높이하고 너무 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저는 사실은 국민 눈높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 눈높이가 낮더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주식 보유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더라도 계속 지적되다시피 이해 충돌 방지에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 문제는 국민 눈높이를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다라는 거죠. 네, 그냥 그 원리 원칙만 잘 따져도 문제가 있는 인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좀 그 민감한 것은 예전에 김의겸 전 대변인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배우자가 관리하는 것이고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슷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진보 성향의 인사의 경우에 더더욱이나 더 까다로운 도덕적 기준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환멸이 클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그리고 이번에 뭐 진보적인 나름대로 진보적인 판사라고 해서 또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5.18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유보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국 수석, 조현옥 수석에 대한 문책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인재풀이 좁아서 그런 건 아닌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배웠다는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 다들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들이 있었지만 지금 너무 이렇게 누적이 되었기 때문에 조조 수석에 대해서도 이제 좀 피해가기 어려운 그런 공세가 쏟아지는 것 같고 저는 아까 전에 정의당의 데스노트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한 가지 주목해 볼 부분은 만약에 정의당이 이와 같은 인사의 실패가 거듭되는 가운데서 이제는 조국 수석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정의당이 얘기하는 순간이 올 것인가. 그 부분. 네, 만약에 그렇게 온다면서 저는 사실은 정의당이 저격했기 때문에 낙마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낙마할 만해서 정의당이 저격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는데 네, 아마 시기상으로도 이제 만약에 정의당에서 조조 수석에 대한 그 책임론을 꺼내는 시점이 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김수민 평론가의 추가 질문 좀 드리면요. 뭐 청와대가 이게 일단 문제 없다라고 판단했으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왔겠죠. 청와대가 정한 7대 인사검증 기준엔 주식 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을까요? 글쎄요, 이번에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7대 인사 기준이라는 것도 이미 형해화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번에 장관으로 임명된 그 후보자들 또 위장전입이라든지 논문 문제라든지 뭐 성범죄하고 음주운전 정도만 빼고는 여러 가지로 걸리는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청와대가 단순히 몇몇 인사에 대해서 인사 실패의 책임을 묻는 수준이 아니라 7대 인사 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만약에 못 지키게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겸허하게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또 어떤 다른 능력들도 많이 봐야 되는데 인사 기준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었다라고 유감이라든지 사과는 표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7대 인사검증 기준에 대해서 형해화됐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이슬람 안화 돼버렸다 이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자, 윤영권 대표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 정도 지금 뭐라 그럴까요? 지경이라 그럴까요?
이 정도 지경에까지 이뤘으면 최소한 조국 민정수석이 어떤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당연히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문 대통령은 지금 뭐 미국 가 있어서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조국 민정수석 정도는 미안함을 표시해야죠. 어제 청와대에서 한 얘기가 저는 가당치 않은 게 그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로 오른 사람이 주식 투자로 손해도 많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다. 이익 보고 손해 보고로 따진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예?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재판장이 주식 투자를 하고 남편은 또 특허 소송을 맡으면서 그 특허 업무 관련돼서 관련된 회사 주식이 OCI 그룹 주식이 25억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 남들이 보기에 뭔가 연관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다. 그렇죠. 이거예요. 여기 대해서 공짜 재산 공개 때 다 나왔으면 거기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해명도 좀 듣고 해야죠.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코드에만 맞추다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거 아니냐. 대통령도 저는 빨리 결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국 수석에 대한 애정이 많아요. 옛날 그 비대위 시절 때 어려운 시절 때 조국 교수가 와서 도와줬잖아요. 그리고 또 차기 PK에 조국 수석을 조금 상당히 중용할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상처를 까시관을 씌워서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계수관을 씌워서 PK 지역에 좀 보내고 하려면은 좀 좋게 보내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통령도 결단해야 되는 게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표명도 좀 해야 되고 결단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봅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다시 들끓는 예천군 왜일까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소개하는 동안 네 분께서는 의견을 적어주셔서 앞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비서가 이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이드 폭행 등 논란. 의원들, 그러니까 지방의원입니다. 의원들 제명 처분을 받았는데요. 취소 소송을 냈답니다. 이 제명한 게 문제가 있으니까 취소해달라고. 그동안 이 사안과서 엄청난 여론의 비판, 여론이 들끓었었죠. 근데 제명당한 이 예천군 의원들이요. 전직 의원들이 되죠, 이제. 취소 소송을 냈답니다. 비난 여론으로 다시 들끓는 예천군이다. 군의회 홈페이지에 비판이 쇄도하고 있고요. 20일쯤 복귀 여부가 가려질 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 좀 여기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난 2일 박종철 전 의원과 권도식 전 의원이 제명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낸 효력 정지 신청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는 오는 18일 오전 당사자들과 군의회 관계자들을 불러서 비공개 신문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예천군 주민들 반발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주민 이모 씨는 군 의원들이 모두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것도 화가 나는데 제명당한 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이런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와 관련된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고민 중에 맞습니다. 술 한잔 하러 가자 이 얘기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리니까 저는 그게 좀 많이 억울하지요. 꼭 해야 된다고 전부 다 그럽니다. 솔직히 뭐 제 생각에는 술집에 한번 술 한잔 하러 가자. 그게 뭐 그렇게 큰 죄가 될까요? 네. 뭐 글쎄요. 해명일 수 있습니다. 저렇게 설명하고 법원에 신청을 한 겁니다. 조대지 변호사.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 주위에 있는 변호사들, 뭐 다른 변호사님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소송할 줄 알았습니다. 소송할 줄 알았고 당연히 그냥 소나기만 지나가면 당연히 소송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여전히 소송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인터뷰 방금 내용이 뭐 다 그 함의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뭐 술 한잔 먹으러 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술 한잔 먹으러 가서 사람도 뭐 때려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로 들리는데 상당히 불편하고요. 사실상 해당 군 의원들은 지금 국민들이 그 여론들도 있지만 이미
이제 다시는 군의원의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러니까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자숙해야지. 물론 법적인 절차를 법적인 소송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권리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을 그런 권리를 찾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 줄 알았지만 지금 그럴 때는 아니다. 네. 이 말씀이시네요. 이수희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법원은 한가하지 않다라고 제가 썼는데 이런 걸 자꾸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썩 뭐 좋은 그러니까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바쁜 법원에 자꾸 이런 일거리 갖고 오지 말라. 왜냐하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뭐 어느 날 갑자기 전국적으로 굉장히 그 물매를 받으면서 문매를 맞는 상황이 됐죠. 자존심도 상했을 거고 뭐 명예도 좀 회복하기 싫겠지만 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의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들의 그런 회복은 나중에 정치적으로 회복을 해야지 이걸 왜 자꾸 법정으로 가져가냔 말이에요. 저는 이런 거는 또 다른 공권력이라고 할까요? 그건 낭비라고 생각도 들고 매를 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는 이런 게 법정으로 가는 거를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이 소송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들이 조력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이게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제가 뭐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당사자가 법정으로 가겠다고 한 거지만. 근데 이제 그 제명 절차에서 이제 중요한 건 첫 번째는 형식적인 거. 제명을 그 의결할 때까지 법적인 그 보장된 그 절차가 다 지켜졌느냐 그걸 볼 거예요. 그럼 그 절차는 다 지켜졌다. 그러면 두 번째는 내용의 문제인 거죠. 뭐 이 가이드 폭행 이 사안을 가지고 제명을 의결한 것이 그러면 적절했느냐. 제명까지 갈 만한 사안인가 아닌가. 근데 문제는 저게 군의회에서 의결한 거잖아요. 저는 뭐 그 조심스럽지만 이길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아니다. 여러 가지를 좀 들여다보면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번에 소송 이전에 이미 국민들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예천 군의회가 예천의 바스티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바스티유 하면은 프랑스 대혁명 때 시민들이 습격했던 감옥이죠. 네, 그렇게 시민들이 습격을 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다라는 것인데요. 예천군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네요. 이 소송 이전에 왜냐하면은 군민들 다수는 9명 의원 전원이 사퇴하라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명안 처리를 할 때 3명의 의원이 그 제명안이 상정이 됐는데 그 중에 2명만 처리가 된 겁니다. 한 명인 당시에 예천군의회 의장은 빠져나갔어요. 자기 표를 조금 더 조직을 해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군의원들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솟구쳐 있고 그리고 이제 주민 소환이 의원 임기 1년 이내는 시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7월까지 국민들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술 한잔 한 것이 뭐 그렇게 대수냐라는 식으로 워딩도 그렇게까지 써가면서 소송을 했다는 것은 거의 뭐 불이 이미 지펴져 있는 거에 대해서 기름을 끼얹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기름을 끼얹은 상황이다. 지금.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담을 한 줄 인용하겠습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라. 발 뻗는 건 좋은데 누울 자리를 보고 좀 무슨 결과가 있는지를 발 뻗을 때인지 아닐 때 좀 눈치껏 좀 뻗어라 이거죠. 아무데나 올리면은 동상 걸립니다 발이. 지금 군민들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거기다가 또 지금은 주민 소환 투표를 작년에 선거를 했기 때문에 올 7월부터 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그 제명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그 의원직이 회복이 되더라도 7월 달에 주민 소환 투표에서 그때 다 같이 쫓겨날 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주민들이 더 화가 나는 거죠. 지금 좀 반성하고 조용히 좀 없어지면 되는데 제가 보면 군 의원 전체적으로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주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저 예천이라는 동네가 그 양반들이 많이 사는 데거든요. 옛날에 그 이름이 예천이 예절할 때 그 예를 쓰잖아요. 그렇죠. 안동, 예천 옛날에 저 살인파들이 거기 가서 이태균이 그 옆에 안동 그쪽 영주 이쪽에 그 굉장히 그 선비 정신이 강한 데거든요. 제가 보니까 누울 자리 보고 발 뻗어라. 그리고 무치 부끄러움이 없는 태도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물론 뭐 군 의원의 심리는 딱 하나일 거예요. 다른 데도 다 그런데 왜 나만 그래?
그 말 갖고 면피가 되나요? 운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빨리 반성하고 운 나쁜 것도 그것도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그건 철회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취소 소송 때문에 2명의 제명된 의원 뺀 나머지 의원들은 그냥 조용히 잠잠히 있었거든요. 그분들까지 갑자기 불안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뭐 굉장히 빨라 보이기도 하지만요. 뭐 몇 가지 주목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일단 이렇습니다.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인데요. 일단 차기 대권 주자 양자 대결을 가상으로 해서 한번 조사해봤는데 이렇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0%, 황교안 전 총리가 22% 정도로 나왔습니다. 30대 22군요. 옆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와 함께 범여권, 범야권 차기 주자로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고요. 응답을 정리해봤습니다. 보면 이렇습니다. 범여권에서는요. 역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15.9%, 2위가 이재명 경기지사 4.5%인데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범야권에는요. 황교안 전 총리가 18.3%, 2위가 유승민 의원인데요. 바른미래당 의원 8.3%. 역시 차이가 꽤 납니다. 일단 이수희 변호사. 예. 이낙연 총리, 황교안 전 총리 30대 22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뭐 이런 여론조사가 이게 진짜 진정한 대권주자 조사냐 아니면 뭐 인지도 조사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요. 아무튼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는 그 예. 지금 현 여권의 그리고 이제 총리니까 예. 정권의 핵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친문색채나 이런 게 있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총리로서 보여주는 모습이 좀 합리적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점잖은 모습이라 그럴까요? 뭐 예. 이런 이미지. 그러니까 이 선출직은 특징이 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이낙연 총리는 뭐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게요, 여기에. 예. 지지도의 지지층들을 보면 예. 계층별로는 중상층이 이낙연 총리를 더 지지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중도 이미지, 합리적 이미지가 이낙연 총리는 상당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어필되고 있다는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이제 황교안 예. 대표의 경우에는 예. 정통 보수 예. 지지 유권자 예. 층에서 지금 탄탄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지지층을 보면은 예. 그 연령대도 60대 이상이고 그리고 대구 경북 쪽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또 이제 직업은 자영업. 근데 주목할 만한 게 경제적 계층별은 중하층 유권자가 지금 황교안 대표를 지지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예. 그거는 지금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피해를 이분들이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그런 내용까지 해석이 가능한 거군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2위가 지금 예. 범야권에서 유승민 예. 의원이에요. 예. 이 유승민 의원은 지지층이 20대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치면 유승민 의원이 지금 바른미래당이 계속 이제 내분 사태인데 예. 한국당 입장에서는 차기 대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인물인 거예요. 유승민 의원. 그래야지만 그 젊은 시너지 표, 효과가 나오는. 젊은 표. 예. 그래서 정통 보수 유권자에게는 황교안, 그리고 확장성에서는 유승민. 그러면은 뭐 그 외에 다른 오세훈 후보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역시 총선 대선 다 결국 보수 통합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황유 같이 가야지만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 직접적 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요. 보시면요. 범여권, 범야권 1위 후보 숫자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양자 대결도 30대 20이라서 그다지 높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아예 응답을 하지 않은 분이 훨씬 많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두대진 변호사. 네.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국민들이 지금 마음을 확실히 안정하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고요. 지켜보겠다 이런 뜻일 수도 지켜보겠다는 있어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총리 수행을 잘하고 계시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반사적으로 받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22%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친박에 대한 반감이 조금은 회복되고 있는 거 아니란가라는 분석을 또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젊은 층에서는 이제 보수의 그 유승민 후보가 그 수치가 높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에 대한 어느 정도 반감은 해소됐지만 보수의 혁신을 바라는 마음이 아직도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양쪽의 중에서 잘하는 쪽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지금은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로 보면 아직까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변화가 많을 수 있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이른바. 그런 상황으로 좀 읽혀지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국제기사입니다.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F-35 전투기 얘기인데요. 이게 최근에 추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건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추락한 일본 F-35A. 일본에서 자체 조립을 한 건데 이게 바다에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비행기가 똑같은 걸 물론 미국에서 직접 만들었지만 이걸 들여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나요. 이게 지금 일본 쪽으로 보면 동쪽 태평양 쪽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 떨어진 거는 이게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혹시 러시아가 이 추락한 기종을 수거하게 되면요. 이 F-35의 이 스텔스기, 첨단 무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석이 가능하니까 일본, 미국이 좀 긴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이 정도로 하고요. 원희룡 지사 얘기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 기사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당 아니라 외로워도 슬퍼도 우린 안 울어. 이런 원희룡 지사가요. 캔디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 서초구청장 얘기도 했는데요. 이 캔디송의 취지는요. 비여당 지방단체장의 아픔, 슬픔을 그린 거랍니다. 그래서 원희룡 제주지사나 서초구청장이 모두 비여당이라서 동병상련을 느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이 캔디송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청 앞에는 오늘도 출근 시간에 보니까 이 메가폰 들고 원희룡 퇴진하라! 혹시 이 다른 시도는 다 민주당 단체장들이어가지고 지금 부산에서도 지금 제주도에 시위하러 와 있고요. 그러니까 충청도에서도 와 있고요. 뭐 전라도에서도 와 있고요. 아침 저녁으로 와서 원희룡 퇴진, 원희룡한테 원희룡 귀를 뚫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계신데 혹시 무소속이라서 만해서 그런 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혹하게 혹독한 시련을 겪을수록 윤고조 대표님, 비여당 소속 단체장의 뭐 비애랄까요? 뭐 그런 걸 한탄한 것 같아요. 뭐 두 가지를 느낄 수 있네요. 비여당이니까 뭐 민자병원이라든지 그 제2공항 잘 안 되고 이런 거 신세 한탄한 걸 수도 있고 아직도 여당 체질을 못 벗었구나. 그동안 여당 그늘 아래서 잘 하다가 좀 갑자기 힘들으니까 저는 타령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만큼 우리 비여당이 하기가 좀 어렵다. 뭐 이런 거를 나타낸 걸로 보고 서초구청장이 서울시 그 구청장 회식할 때 건배사가 하게 돼 있는데 패싱하고 다른 사람이 했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동원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정치권에서 나타난 모습 중에 한 가지 소개해봤습니다. 이번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박진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블랙홀입니다. 검은 우주에 한쪽이 유독 밝게 빛나는 초승달 모양이 보입니다. 이는 블랙홀 주변을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물질에서 나온 빛인데요. 가운데 검은 부분이 M87 블랙홀입니다. 세계 연구기관 20여 곳이 참여한 국제 공동 프로젝트 사건 지평선 망원경이 어제 블랙홀의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인류가 직접 블랙홀을 관측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여우입니다. 여기 여우 한 마리가 있습니다. 붉은 갈색 털을 가졌는데요.
과거 붉은 여우는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분포했지만 일제강점기,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멸종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종보건기술원은 2012년부터 만주와 연해주에서 토종여우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여우를 들여와 복원을 시작했는데요. 현재 복원된 여우 90마리는 적응기를 거쳐 야생의 삶을 살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돌반지입니다. 작은 상자 안에 금반지들과 팔찌가 보입니다. 편지 한 통도 있는데요. 한 시민이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해 써달라며 속초시에 보낸 겁니다. 최근 막내 아들 돌잔치에서 지인들로부터 받은 반지와 팔찌라고 하는데요. 속초시장은 IMF 때 했던 금 모으기가 생각난다며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그런 사연을 듣고 안타까움에서 많은 정성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